네,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다. 나스닥보다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코너 뉴스닥.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입니다.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코너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죠? 모르죠, 저야. 아니, 사실 저도 처음 해가지고 제작진에게 설명을 들었어요.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고 그 주제로 쭉 풀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경 금태에서 뿔테로 바꾸셨네.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얼굴은 더 가리면 괜찮겠다. 라는 제작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많이 가릴수록 좋다. 예, 일단 부피가 좀 더 있는 뿔테로 가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뿔테로 했는데 더 가리니까 낫더라. 네, 잘 어울립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뭐 가려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골라오셨는지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뭐 지난주 그리고 한 2주 동안 지금 모든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저는 한 정치인이 야 이렇게 극적으로 추락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 그리고 뭐 친명계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과 가깝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면서 가장 촉망받던 그런 정치인이셨는데 졸지에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연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상종가를 치다가 순식간에 하한가로 추락해버린 김병기 원내대표 하한가입니다. 아, 상종가에서 하한가로. 네. 네, 서왕진 원내대표님은 어떤 이슈로? 저도 최근에 가장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쇄신한 기자회견 거기에 대해서 평가나 뭐 많은 또 기대들이 있었는데 평가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될 때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윤석열 내란이나 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옹호를 하면서 그렇게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 가까이 그런 어떤 입장을 끌어오다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뭔가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처럼 쇄신안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 기존의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존 어떤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하한선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하한가는 장동혁 대표 최근에 쇄신에 대한 그렇습니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요? 우리 뭐 김 전 최고위원이나 우리 서 의원님은 지금 이미 상장된 인물들에 대한 평가하고요. 저는 이제 상장한 장외 주식에서 이제 IPO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장 첫날에는 주로 오르잖아요. 주로 오르죠. 예, 오르는데 오자마자 한가를 두드러 맞고 있는 윤리위원장, 중앙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인 윤민우 가천대 교수. 예,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됐죠? 뭐 장동혁 대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기는 변화를 통해서 계엄을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과로 보여지진 않고요. 그게 이제 인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민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엄 옹호 세력, 지지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을 그것도 그냥 윤리위원도 아닌 윤리위원장으로 보냈고 그 윤리위원장이 앞에 계시는 우리 김 전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에 대한 이 징계를 논의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장에 들어오자마자 하한가로 곤두박질하는. 시장에 등록되자마자 하한가로 곤두박질. 윤민우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종목을 바꾸실 아니요. 종목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새로운 종목 추천이 들어와서 혹시 김종혁 최고위님은 절로 가라고요?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당사자잖아요. 아. 저는 뭐 당사자니까 제가 뭐 얼갈부하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부위원님이나 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면 뭐 약간의 뭐 보탬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제가 직접 나서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렇군 이런 추임새 정도만 넣고 끝내시겠다는. 아니요, 뭐 하여튼 어쨌든 패널이니까 예. 패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김종혁 최고위님이 골라오신 하한가 키워드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추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일에 윤리심판원의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가 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 측이 회의를 연기를 요청했는데 일단 회의는 열릴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권력 투쟁,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설득과 한쪽에서는 저항, 이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밑에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요, 이렇게 비리 문제에 연관되면 가능하면 언론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잠수 타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뉴스토마토인가에 나와서 온갖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온갖 얘기를 나 뭐 억울해라고 하면서 쫙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나는 그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못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협박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도 알고 있는 거 많거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자를 정도로 뭐 아까 윤리위원장 뭐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윤리적이셔?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히 무슨 뭐 우리 박지원 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야 동생아 너 좀 물러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어쩔 수 없어 제명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한쪽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은 난 못 나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12일 날 열리는 윤리심판원에 자료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 못 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내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 내지는 뭐 한쪽에서는 제발 너 좀 나가줘라고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난 못 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병기 의원님의 버티기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례적이죠. 예. 사실은 이 도덕적인 문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속전속결의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당보다도 이게 도덕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내에서도 전반적인 의견은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도 민주당에 오래 적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윤리심판원이 12일은 처음부터 너무 뒤로 빠져 있다. 예. 라는 지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닌 원내대표였던 였기 때문에. 예,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마다 정말 다 새롭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치명타를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당규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봤을 땐 당무이라든지 최고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윤리위원장이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이제 제명을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의총을 열어서 예.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12일로 12일로 갔던 거다. 예. 그렇게. 성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대응
네. 사실 제가 작은 당이긴 하지만 원내대표라서 12명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워낙 큰 당이라서 자주 상대해 주진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논의하고 법안 처리라든지 또 국회 일정 등 관련해서 논의할 기회가 제법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김병기 원대는 되게 뚝심이 강하고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아마 제 느낌에는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사실은 꽤 사실로 드러난 이 일종의 헌금 문제라든지 또 처리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당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할 텐데 본인이 그렇게 좀 제명이 될지언정 탈당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밝히는 정도로 보면은 그런 압박에 대해서도 순순히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 저는 예상입니다. 사실 성진 의원님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결단도 내려야 되고 의견도 중요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만약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제명을 하시겠습니까? 탈당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은 뭐 여의도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이런 문제 있을 때 탈당하는 걸로 일단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인가 저는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의 부담을 덜 주고 제대로 소명도 하고 또 뭐 문제가 있다면은 제대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탈당을 하고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의원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세요? 저는 사실은 같은 원내대표라서 그렇죠. 약간 좀 위로 말씀도 좀 드리고 네. 뭐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은 드렸는데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본인 마음에 뭔가 맺히고 좀 답답한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의 조국 네.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 한 유튜브에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아니다 휴먼 에러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쩌면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표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늦고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직접 휴먼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안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문제의 핵심 대상이었던 김병기 원내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경우를 보면은 2022년, 24년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죠. 예. 그다음에 장관 지명이 됐던 분, 또 원내대표라는 아주 막중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의 당사자로 불거졌다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한 그냥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수용과 대응 또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좀 지적했다고 보고요. 조국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은 뭐 일종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우리 정치 전반에서 여전히 선거와 관련된 온갖 일탈과 부정과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돈과 관련해서 제가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해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좀 쇄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지방에 좀 있어 보니까 만연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면에 계신 김종현 최고위원님은 지방선거를 뛰셨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시장 나오셨잖아요. 경선에 일단 경선을 했죠. 비리가 만연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천 헌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할 때 지방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도 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예. 나갈 때 뭐 그 금품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께서 그 500만 원인가를 서울에 갖고 온 사람한테 이거 설 선물로는 너무 그 많고 그다음에 헌금으로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무슨 액수가 있는가 무슨 기준선이 있는가 이게
그 전에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다라 공천원금으로는 작다라고 하려면 공천원금이라면 이 정도는 어느 돼야지. 정도 돼야 게.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연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공천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당협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시도위원들한테 그런 그 공천 헌금 같은 거 받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 사람인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시도위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뭐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했다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2천만 원, 김경 1,000만 씨가 원. 네. 김경 씨가 뭐 비례대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강서로 갔다가 다시 영등포 구청장 하겠다고 가면서 이렇게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걸 휴먼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 선거와 관련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 지금 현재 4개가 확정됐고 5개가 더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휴먼 에러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시스템 에러인 것 같고. 이 만연돼 있냐의 부분에서 서항진 의원님이 좀 지적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공천원금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 특히 기초회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하면 뭐 팀원을 뽑는 자리 아니냐. 그리고 그 팀원에는 지역 유주들이 헌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보통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방 정부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 반박은 못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지역위원장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들의 이제 공천권과 관련된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금 명목으로 이렇게 납부를 매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면서도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일이 이제 그 일종의 그렇죠. 헌금이 예,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모르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이 들어오는 경우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 7,500명 정도가 이제 후원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전부 소액이죠. 5만 원, 10만 원권의 이제 후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뭉터기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개인은 500만 원까지죠. 예, 500만 원까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을 이제는 느껴야 된다. 이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자칫하다가는 이게 선거와 관련된 이제 헌금성 후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없다고 말 못해요. 예, 못하고 그다음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지역위에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후원금을 낸다면 예. 이게 전혀 아닌데 인식의 일치가 되면서 마치 이게 또 후원도 고액을 해줬으니 비리로 뭐 공천 현금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들이 상당히 국회의원 입장,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소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민주당에서 이제 4명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헌금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주로 이제 재산 신고가 재산 신고 누락이나 누락됐다라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거지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봐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 여론조사를 예, 그렇죠. 예. 사용한 혐의로 네. 2명의 의원이 예. 의원직 상실형을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2분 정도 있고 대법원 이제 선고를 앞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5분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헌금하고 관련 없다. 다만 이게 시스템이냐 휴먼 에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당원 당규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휴먼 에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공천과 관련된 권한이라 할까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시키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해서 공천기구에 들어가는 거를 완전 원천 배제시키는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들이 좀 있기 이번에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보완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시만요. 저희가 예. 저희 시스템상 예. 요때쯤 광고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저희 시스템이 이거 에러가 아닙니다. 그냥 좋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광고 듣고 서왕진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서왕진 원내대표님, 한 말씀. 앞서 사실,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 이번 공천헌금 사태가 상당히 충격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만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헌금 사례가 만연했다는 제가 뭐 사안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우연히 조국혁신당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궐선거를 몇 번 치렀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 이제 특히 치렀는데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군수감으로 참 좋은 분들 이렇게 추천 좀 해서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대처라는 이야기가 나 30억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수선거 한번 치르려면은 사실은 우리 뭐 공직선거는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보존받을 수 있는데 30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실제 선거를 해 보면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지는지까지 상당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정도예요. 호남에서 이럴 정도면은 저는 뭐 경상도 지역에 아주 또 단일화돼 있는 뭐 일상화 그 한 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오죽할까를 할 정도로 실제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특히 지역에서는 엄청난 돈이 쓰여지고 돈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만연해 있다.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제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제어되거나 또는 뭐 선관위 이런 쪽에서 아주 엄격하게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국혁신당이 그 호남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잖아요. 좋은 분을 영입하려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30억이 없어서 나는 선거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30억 정도 든다.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가 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30억을 다 보조하는 거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건데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상화됐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후원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자들을 조직을 해야 되고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그게 이제 계속 또 나중에 이제 선거 사고가 나서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데 제가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선거는 익명성도 강하고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뭐 서울이 내는 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형식의 공천 현금과 같은 게 아직도 있다는 거고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저 서로 경쟁자들 통합하려면 3~5억 든다. 뭐 김정재, 이철규 의원의 어떤 녹취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걸리면 무조건 법적 조치가 되지만 지금 말씀은 안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지방이든 뭐 지방이라고 있고 도시라고 없고 그런 건 아닌데 다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건 뭐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니 여당 의원으로서 웃지만 마시고 이렇게 뭐 아니 제가 광고하세요. 제주도에서 잠깐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포기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확실히 지역은 달라요. 수도권하고는 돈이 많이 들어요. 거의 1대1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소개하겠는데 후보가 와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막 밥값 계산하는 것도 비일비재, 요구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로 전부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수지만 하더라도 96%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도 온라인 입당자들이 많아서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만남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공중전이 오히려 많다. 공중전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롭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하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니까 이기는 변화라고 했는데 하한가다 이렇게 국민의힘 김종인 최고위원님 뭐 부담되시면 짧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니 뭐 저희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건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민주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도가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정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11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1년도 더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아서 오늘 이제 구형까지 나오는 그런 마당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1년이 더 지나서 사과를 한 것도 사실은 너무 때늦은 그런 사과였고 그런 사과를 요구하던 사람들을 저를 비롯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등이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 이후 바로 다음 날 인사를 하셨는데 보면 그리고 고성국 씨를 입당을 시키든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돈다고 옛날에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러니까 이쪽도 잘 보이려고 하고 저쪽도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도 구럭도 다 잃은 쇄신 회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권을 몇 번이나 한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또 그걸로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거를 당대표가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고 다닐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변화를 보이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국민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내용 자체도 매우 모호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뭐 장해찬이라든지 고성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주요하게 이렇게 또 당직에 그 입장에 섰던 분들을 쓰는 걸 보면서 어떤 뭐 쇄신이나 사과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뭐 이렇게 체감하기 힘든 그런 점에서 굉장한 실망을 줬다는 점. 동시에 또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당내 기반 없이 갑자기 당대표가 됐는데 그 기반은 윤어게인 세력의 아주 강력한 지지였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그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배신자 프레임만 이렇게 쓰게 된 그래서 양쪽 다 얻은 게 없는 걔도 구럭도 이런 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양쪽 다 뭐 극우로부터 또는 중도 외연확정 다 얻을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선일보 어제 칼럼이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뭐 우리 저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에서 얻은 게 없죠. 그만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이기는 변화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못한 변화 뭐 이런 거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전혀.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문구를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잘못이라는 거는 이게 형사처벌감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구구들에 대한 메시지고 그다음에 이제 18분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의결되고 나서 국민의힘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이건 거짓된 가짜 뉴스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엄이 1년 지나서 당대표 그때 이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의 입법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12.3 불법 계엄이. 1년 만에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빠지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채고 의원께서 정확히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결국은 반성이라는 건 인사에서 나오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반탄으로 구성이 돼 버렸어요. 예.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조광한 남양주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완전히 반탄 윤의 어게인 세력들로 완전히 이제 반대의 목소리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기는 변화는 아니죠. 계속해서 구구들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사입니다.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립적인 분들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포용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배제를 하는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장동혁 대표는 사과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인사는 이제 정책위의장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위장 정정식 의원, 그다음에 조광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이분은 원래 이제 민주당 분이었지만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갔고 윤석열 탄핵 반대. 그렇죠. 집회, 그다음에 이게 불법 원래 개헌을 옹호했다라는 얘기를 당협위원장들을 다 모아놓고 피 한 방을 총알 한 발 발사되지 않은 2시간짜리가 어떻게 이게 위법한 거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최근 사과가 부족했다, 진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예. 놀랍게 좀 일치하는 게 있어서 한 번만 예, 좀 예. 첨언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때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은 없었고 계엄에 대한 사과만 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예.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가장 걸렸던 게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단이란 표현 썼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나 거기에 대한 그것에 준하는 대응은 필요했는데 수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12.3 1주년 될 때 제대로 반성과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이 조금 더 바뀌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만 수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본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다. 잘못된 인식이다. 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부족하다,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여러 신문의 사설도 그렇고 세 분도 비슷하게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이후. 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 건전 보수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많은 야권 인사들의 얘기였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일단 이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일단 지켜봤잖아요. 근데 세 분 평가는 아니다. 이 정도는 낙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켜본 결과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요걸 이제 여쭙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으셨잖아요. 페북에다가 그건 뭐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잠적 비슷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25명의 대왕과 미래 초재선 의원들도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 심지어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부대표들을 다 동원해 같이 배석을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는 빠지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다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쇄신안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1월 7일 날 쇄신안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앞에 부분만 살짝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은 그냥 정책적인 것들만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과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걸 보면 느낌이 뭐냐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는구나. 원래 이른바 저나 뭐 한동훈 다 고름 짜내듯이 짜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대로 원래 가려던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과 너무 배치되고 상치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우려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걱정하신다고 그러는데 걱정만 할지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옆집 얘기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라는 그 지도부 자체가 이제 완전 윤 어게인으로 이제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뭐 여기에 저항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당은 결국은 선거잖아요.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이제 파워 자체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순응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와야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0 만일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결국 450억이라는 선거 보전금 자체를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와야 되고 그때 돼봐야 이제 새로운 정당이 보수 정당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까지는 내부 갈등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장동혁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과는 다들 부족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기가 쉽겠다라는 전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승찬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 제목은 이제 방첩사의 인지전 무례인이 윤리위원장 됐나?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얘기예요. 일단 내용은 국민의힘 얘기 같은데 앞서 이제 처음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는지는 부승찬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서왕진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뭐 전형적으로 고성국 장해찬과 연관돼 있는 또 비슷한 류의 사람을 윤리위원장으로 데려온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윤 어게인 세력과 재련하기 힘들고 사실상은 그 세력에 의해서 여전히 포획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또 이 경쟁 상대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과 분열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부승찬 의원님은 윤리위원장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고급지냐, 잘 맞느냐. 지금 현재로선 잘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에는 맞는 윤리위원장이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뭐냐면 한동훈 지지 세력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동혁 체제로 가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이스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죠. 장동혁 체제 다음으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은 아니죠. 비판했던 우리 김종혁 최고 같은 분들의 입을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땐 경력으로 보면 부정선거를 상당히 옹호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이라든지 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합법과 불법에 관계없이 중국인들을 한국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까지 했네요. 예,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책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 계엄에 있어서 방첩사가 추구했던 인지전, 즉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작전을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했던 방첩사의 자문이었는데 지금 부승찬 의원이 보시기에는 인지전,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거를 실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했다. 그렇죠. 했을 걸로 추정하는 겁니까? 했다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지전 TF가 방첩사에 꾸려졌었어요. 여인형 체제에서. 그리고 여인형 체제에서
과거에는 이 윤민호 위원장이 과거에는 뭘 했냐면 대테러와 관련된 방첩사 자문단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24년부터 24년 5월로 추정되는데요. 24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방첩사의 자문위원으로 격상이 돼요, 신분이. 그래서 인지전을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의 부인이 그 남편의 추천으로 5급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부인이. 윤민우 위원장의 당시 이제 교수죠. 방첩사 자문위원회 부인이 예. 관동된 거 어디 교수라 알고 예,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5급 방첩사의 5급 계약직으로 사이버 대응인가요? 이쪽에 채용이 됐죠. 예. 그게 인지전을 노린 거거든요. 예. 결국 뭐냐면 인지전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국민들로 대상으로 하여금 이게 사실일까?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언론인들, 그다음에 이제 판검사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특히나 민주당,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지칭을 해놨는데 이게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게 믿게끔 사이버를 통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인지전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군에서 사이버 댓글 이후 사건 이후 박근혜 때 사이버 댓글 이명박 박근혜 때 사이버 댓글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었거든요. 다시 방첩사 여인형이 오면서 보강을 했고 여기에 픽이 된 요거는 약간 제가 좀 더 여쭤보면 이제 사실관계 뭐 추정과 사실, 의심, 정황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일단 윤민우 교수가 가천대에 있을 때 예전에 냈던 한 팀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인들로 의심되는 그룹 공안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정에서 댓글 조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그쪽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물론 IP를 특정시켜서 이게 중국 계정인지 모르지만 행태가 비슷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부승찬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대응하는 팀이 아니고 아예 이 안에서 여론 조작하는 방첩사 안에서 그렇죠. 그 팀에 자문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건 그렇죠. 구분되는 건데 이쪽 일을 하셨다고 지금 부승찬 의원님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건 맡은 직이 분명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첩사 이제 사이버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대테러에서 이제 사이버 자문위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그거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에서 걱정이 더 많으실 것 얘기를 같아요. 하면 모든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부부가 쓴 거거든요.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 아니야. 보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시간이 책을 많지 않아서 잠시만요. 김정일 최고위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설명은 안 할게요. 김정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사이버 여론 조작을 했던 분이다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단 저는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제가 당사자란 사실을 그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 발언이 좀 감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보면 그 윤리위라는 게 이분께서 윤리위원장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를 긍정을 하든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나를 윤리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사회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이 위원장이 돼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를 하겠다고 윤리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것들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상원 위원장 전 윤리위원장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말을 통제하면 어떡하냐.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불법을 저질렀든가 뭐 모욕을 했든가 이런 모르지만 말을 통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만약에 비판을 한 것들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해야 된다면 거꾸로 그러면 찬양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윤민우 그 위원장처럼 김건희 여사를 예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누구를 찬양한 거니까 비판하면 그거는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뭐냐면 북한처럼 가자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 찬양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한 15초, 20초 남아서 여기 서항진
대표님도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가장 상징적인 인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성국 윤민우를 다시 이 당의 중심으로 또 영입을 하고 또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씨의 가장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인데 예. 그거하고 유사한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자체가 상당히 더 비관적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예.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